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체제 안에 있는 TCP/IP를 쓰기 위해서 별도로 소켓 프로그래밍을 위한 개발 환경 구축을 한 부분이 없는데 뭘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제로 메시지 큐를 포함한 이 내용들은 대부분 설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안에 어느 사이트에 가서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설치를 제대로 해야지 이제 진도를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언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체제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로 메시지 큐,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까지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오늘의 수업에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배울 수업의 목차는 프로토콜의 위치. 결국은 이제 우리가 OSI 7 레이어 상에서 사실상 오늘부터 설명하는 건 대부분 5, 6, 7이 합쳐져 있는, 결국 이제 인터넷 모델인 경우에는 이제 5, 6, 7이 그냥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다라고 통상 얘기한다고 했는데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프로토콜의 위치를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메시지 큐부터는 이제 소개를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제로 메시지 큐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 설명을 할 거고, 실제로 제로 메시지 큐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샘플 코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제로 메시지 큐 한번 설명 들으면 아마 저런 게 있었어? 나 꼭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로 메시지 큐는 결국은 이제 소켓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거, 누구나 그냥 다 소켓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왔는데 1대1로 컴퓨터 한 대와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와 프로그램 하나를 1대1로 연결하는 거 외에는 별도로 하는 기능이 없어요. 따라서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기능을 그냥 소켓 프로그래밍의 1대1로 바이트 주고받는 거 기반으로 해서 다 내가 바닥부터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인터넷이 1970년에 만들어지고 월드와이드 웹이 1990년대에 활성화되고 결국은 데이터 센터 기반의 서버 기반의 이제 수많은 서비스가 2010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2010년도부터 사람들이 아니 뭐 그렇게 간단한 1대1로 하는 거 외에는 뭐 없어?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는 통신 프로그램들, 통신 서비스가 비슷한 유형들이 있을 텐데 조금 누군가가 혹은 우리가 좀 고생을 해서 소켓 위에다가 조금 더 똘똘하게 소프트웨어를 올려놓고 그 똘똘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제 통신 서비스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소켓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뭐 지난 시간에도 보여줬지만 1대 N이나 M 대 N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쉽게 통신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1대 N, M 대 N을 짤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이런 걸 들으면 이제 설계 패턴,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짤 때에는 이렇게 설계하면 된다. 뭐 이런 설계 자체를 이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설명을 할, 그리고 오늘 주제인 제로 메시지 큐를 보면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 프로그램들을 이런 것 저런 걸 다 짜본 것들을 일종의 그 라이브러리화 한 거죠.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소프트웨어를 짤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켓 프로그래밍의 1대1, 1대 N, N 대 M, 그 다음에 이제 동기 모드에서 비동기까지 버전을 여러 개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쉽게 개발을 하면서 코드도 훨씬 짧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추천 도서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총 2주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할 거고, 오늘은 슬라이드 이제 앞쪽 부분, 실제 코드를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앞쪽 부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토콜의 위치 이렇게 돼 있고요. 오타가 조금 있어가지고 요 강의 노트도 여러분들한테 드롭박스 위에다가 버전 2라 그래가지고 오타 잡은 거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이제 다운받아서 보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OSI 7 레이어에서 레이어 1, 2, 3, 4는 통상 레이어 1은 하드웨어에 2, 3, 4는 이제 운영체제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TCP, IP, UDP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체제를 설치하면 리눅스 운영체제나 뭐 맥OS나 윈도우즈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전통적인 우리가 이제 커널이라고 부르죠. 운영체제의 이제 코어에 해당하는 그 커널에 위치했었고, 그래서 여기 과거라고 되어 있지만 OSI 7 레이어 중에 우리가 전통적인 통신 프로토콜들, TCP/IP 이런 것들은 다 운영체제 내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요.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부터 설명할 현대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TCP/IP 외에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할까, 뭐 미들웨어라고 얘기할까, 이제 플랫폼 소프트웨어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운영체제 위에, 즉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존재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자, 그렇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것과 커널 레이어에 있을 때의 장단점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만한데, 사실 성능을 생각한다면 운영체제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플리케이션이야 뭐 만든 회사들의 능력에 의해서 뭐 성능이 이렇게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운영체제의 커널은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짜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리뷰를 통해서 개선도 하고 해왔다는 거죠. 더불어서 운영체제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이 트러스티드,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뭐 필요 없는 걸 안 할 수도 있고, 따라서 여기 데이터 레이트하고 메모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모리를 사용할 때의 성능, 결국은 읽고 쓸 때 얼마나 빨리 읽고 쓸 수 있느냐, 많이 읽고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나, 데이터 레이트는 결국은 내가 전송하거나 내가 수신할 때에 그 단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윗계층에서 아랫계층으로, 아랫계층에서 윗계층으로 주고받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커널 안에 있는 것들이 훨씬 성능이 좋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 커널 안에 집어넣으면 결국은 그 수정을 하기 위해서 커널을 이해하는 자가 수정을 해야 되는지라 굉장히 그 개발 난이도도 올라가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체제는 분명히 그 개발을 하는 집단이 있어요.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윈도우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고, 맥OS는 애플 컴퓨터가, 리눅스인 경우엔 리눅스 파운데이션이죠. 결국은 내가 뭔가 개발하고 싶다,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을 만들고 할 때 커널에 존재할 때의 단점은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승인하고 혹은 본인들이 직접 짜서 제공하지 않는 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에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을 넣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더불어서 여러분들 대부분 뭐 컴퓨터 공학과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인 경우에 이제 깃허브라든지 본인의 개발자 사이트를 반드시 하나를 1학년 때 만들라고 이제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죠. 결국 우리가 기트허브 같은 데서 느낄 수 있는 건 그 개발자 커뮤니티, 유저 커뮤니티들이에요. 집단 지성들이죠.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리뷰하고 사용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것들이 오픈소스에선 가능한데, 사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발전 가능성 혹은 발전 용이성을 생각할 때 대부분 뭐 2년 단위라든지, 최근엔 점점 길어지고 있죠. 무슨 기간이? 버전업 기간이. 결국은 윈도우즈를 예를 들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승인을 해야지만 결국은 개발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버전을 띄엄띄엄 내놓으면 그 버전 안에 못 들어갔을 때는 다음 버전 몇 년 뒤에 벌어질 일이고, 더군다나 이거는 만든 사람이 파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뭐 불만을 토로한다고 했을 때 그냥 창구를 통해서 접수될 뿐이지
개발자들이 그것을 듣고 바로바로 개선하는 조치도 쉽진 않죠. 따라서 커널 안에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성능 측면에서의 장점은 있는데 개발에 대한 용이성, 발전에 대한 용이성, 자주 혹은 수많은 집단 지성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존재한다면 이게 다 뒤집어지죠. 성능 측면에서는 운영체제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낮을 거예요. 어플리케이션하고 운영체제하고 통신을 할 때에는 어플리케이션의 이상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대비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통신을 소프트웨어를 짜게 되면 성능이 운영체제 커널 안에 있는 것보다는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장점은 결국은 개발 그리고 발전하는 용이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개발할 수 있고 오픈소스화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수시로 버전을 업데이트할 수 있고 사람들이 또 요구하는 게 있고 중요하면은 또 그것도 수시로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죠. 결국은 최근에 이 통신 프로토콜의 트렌드는 개발하고 발전 용이성 측면에 방점을 찍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을 짜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며 제로 메시지 큐를 포함해서 대부분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된다. 일부는 표준화가 되기도 하지만 아예 표준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인 경우에는 제 전공 수업은 컴퓨터 네트워크이죠. 원래는 이동통신이 주 전공인데 이동통신의 특성은 폐쇄성, 그 다음에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분야였다면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좀 엷어지면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특허보다는 오픈소스 그리고 폐쇄적인 구조보다는 개방적 구조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커널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 사례 TCP, UDP, IP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결국은 피지컬 레이어예요. 그 다음에 2계층, 그 다음에 이제 3계층, 4계층인데 결국은 피지컬 레이어 일부, 피지컬 레이어의 상당 부분, 그 다음에 2계층의 상당 부분은 다 이렇게 하드웨어로 만들어지고요. 2계층의 또 반 정도에 해당하는 기능이 결국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소프트웨어, 결국 이제 운영체제에 낑겨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되죠.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TCP, IP, UDP, IP는 대부분 OS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일부 허용된 개발자들이 만들 수 있고요. 뭐 리눅스인 경우에도 오픈 소스이지만 누구나 그렇게 짜서 집어넣을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단 운영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성능이 좋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이 제로 메시지 큐를 들어가기 전에 전통적인 인터넷 프로토콜인 TCP, UDP, IP 다시 한번 우리가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 복습을 해보면 소켓 API라는 게 있었어요. 결국은 이 소켓 API가 뭡니까? 내가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만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는 거고 결국은 소켓 API가 왜 필요했어요? 내가 만든 응용 프로그램이 결국은 커널 안에 있는 TCP하고 IP하고 통신을 해야 되니까 어플리케이션과 커널 안은 이어주는 요 구멍이 이제 소켓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API 함수 이름은 대동소이하게 뭐 리눅스나 유닉스, 즉 포식스라고 불리우는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들에서 비슷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는 파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유닉스나 리눅스는 거의 대부분의 하드웨어 자원이나 소프트웨어 자원이 파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파일에 읽고 쓰는 것과 동일하게 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리눅스나 유닉스 운영체제의 커널에 접근하는 함수인 파일 읽고 쓰기를 사실 통신에까지 확장한 거죠. 따라서 커널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소켓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운영체제에 있는 자원처럼 우리가 통신 소프트웨어를 불러쓰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함수인 파일 함수들을 비슷하게 불러썼다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할 이 제로 메시지 큐를 포함한 수업에서 등장할 이제부터 등장할 것들은 보는 것과 같이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피지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가 주로 운영체제 위에 있다면 운영체제 안에 있다면 운영체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제로 메시지 큐라는 게 운영체제 위에 있고 일부는 커널 안에 있는 TCP나 IP를 쓰기도 해요. IP는 대부분 다 쓰죠. TCP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입장에서 TCP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이제 세부적으로 제로 메시지 큐에 대해서 알아갈 텐데 일단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존재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이 슬라이드를 먼저 설명할 건데 요거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로 메시지 큐부터 주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통신 프로토콜을 만든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가면 이제 배포받은 걸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연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익히 사용하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 구글이 만들어서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롬 브라우저의 소스 코드를 획득해서 안을 구경할 수도 있어요. 일부 본인이 필요하면은 재사용할 수 있는 이 크롬 브라우저는 왜 만들었는지를 다소 커널 안에 대한 이슈와 커널 위에 대한 이슈,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다 다소 생뚱맞는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를 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 고민하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찾았을 때 깔끔하게 정리가 된 뭐 구글이 크롬을 만드는 이유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이건 교수님이 네트워크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의 교수님의 생각, 인사이트고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아님 말고. 하지만 거의 분명 이게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왜 만드는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새로운 웹 기술을 도입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결국은 웹 브라우저를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단계에 좀 도달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엣지가 있죠. 그리고 애플인 경우엔 사파리가 있어요. 리눅스인 경우에 이제 파이어폭스, 오늘 여기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제 파이어폭스를 쓰는데 운영체제는 대부분 그 브라우저를 탑재해서 배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은 새로운 웹 기술이 나왔고 그것을 본인들이 구글의 서비스에 도입하고 싶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엣지에 지원하지 않는 웹 기술을 구글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거꾸로 구글이 신규 웹 기술을 사용하고 싶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엣지에 도입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결국은 구글의 서비스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걸 쓰려고 할 때 사파리에 탑재하지 않으면 에러가 있죠. 결국은 만약에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새로운 웹 기술을 도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리눅스 파운데이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다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브라우저에 탑재해서 배포해 주세요. 그래서 그 갑을 관계에 의해 갑님들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 되고 갑님들이 구현을 제대로 잘 못하시면 결국은 구글이 만든 서비스의 성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웹 기술, 새로운 웹 서비스 이런 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웹 서비스의 기술들은 주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여러 다양한 곳에서 만들고 제공하기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하는 단체가 있으니 모질라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이에요. 모질라 파운데이션은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고요.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모질라, 그래서 중요한 선택,
그리고 인터넷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영향력, 확신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이곳의 배포 프로그램이 이제 파이어폭스라고 부르는 브라우저죠. 즉 모질라 파운데이션은 새로운 웹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요. 필요한 경우는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모질라 파운데이션이 주도적으로 해서 만드는 새로운 웹 기술은 문서로만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파이어폭스가 개발한 모질라 파운데이션이 개발한 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는 한 번쯤 다 봤죠? 데스크탑에도 있고 iOS에도 안드로이드에도 돌아갑니다. 블려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머리고 이렇게 꼬리가 있는 로고인데 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다가 모질라 재단이 새롭게 만든 기술들을 최초로 구현을 해요. 그래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는 보는 것과 같이 파이어폭스에는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에는 없는 기술이 있기까지도 합니다. 대부분의 웹 기술에서 파이어폭스에 도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편이에요. 일부는 구글이 만드는 웹 기술인 경우에는 크롬에 먼저 탑재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모질라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표준화를 하기 때문에 보는 것과 같이 파이어폭스에 새로운 웹 기술이 나왔을 경우 가장 먼저 도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질라 파운데이션인 경우에는 이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게 떠요. 그래서 새로운 웹 기술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일반 소비자도 쓰기도 하지만 저하고 여러분 같은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들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디벨로퍼죠. 디벨로퍼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도 제공을 하지만 단지 유저들의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개발자들이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하기 위한 뭐 CSS 엔진이라든지 기타 개발 도구들 이런 것들을 또 다 제공을 합니다. 결국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로 쓸 수 있게 하고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개발하고 사용하고자 했을 때에 좀 더 풍성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모질라 파운데이션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열심히 만들고 있는 기술들을 보게 되면 뭐 최근 추세죠. 우리도 이제 혁신공유대학이 돼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외에도 이 믹스드 리얼리티,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나 버추얼 리얼리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돈도 많이 생기고 우정원에 이제 MR 센터라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 센터도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오면은 우정원이 변신해 있고 거기 이제 MR 센터라는 게 있는 걸 또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면 결국은 우리가 믹스드 리얼리티, AR, VR 컨텐츠를 실어 나르는 가장 최상의 도구는 뭐겠어요? 뭐 새로운 걸 만들겠습니까? 결국은 웹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파이어폭스 리얼리티라 그래가지고 보는 것처럼 이제 오큘러스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는 그 웹 어플리케이션들을 웹 브라우저의 일종이죠. 이런 것들을 또 모질라 파운데이션이 만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새로운 웹 기술이라는 건 이렇게 VR, AR, 3D, 360도 컨텐츠를 또 웹으로 실어 나누는 작업들을 이 모질라 파운데이션을 포함한 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파이어폭스가 이제 그 VR 안경 쓰고 있죠. 그래서 컨텐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은 혹시 들어본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웹 어셈블리가 있죠. 어셈블리는 원래 그 어셈블러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언어죠. 기계어보다 한 단계 위.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하드웨어에 대한 거를 이제 굉장히 민감한 거를 할 때는 어셈블리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웹 어셈블리의 어셈블리는 그게 맞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웹 브라우저 위에서 C++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합니다.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C++나 혹은 러스트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그 웹 브라우저 위에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 위에서 저게 실행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다면 원래 여러분들이 이 자바라는 언어가 있죠. 자바라는 언어의 장점은 어느 컴퓨터든 상관없이 동작한다.
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자바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기계어로 변환이 되는데 어떤 컴퓨터든 상관없이 돈다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바는 원래 운영체제 위에서 바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컴파일 빌드하지 않고요. 버추얼머신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바가 컴퓨터 성능이 후질 때에는 영 쓰이지 않다가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자바 버추얼머신을 띄울 수 있는 시점에서 급성장을 했죠. 결국은 자바는 이 웹브라우저 같은 데 위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웹브라우저는 따라서 버추얼머신이 들어가 있어요. 웹브라우저 안에 있는 버추얼머신 위에서 뭐 자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버추얼머신 띄울 건데 뭐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만 꼭 돌아야 되나요? 안 그렇죠. C++로 만든 프로그램도 하드웨어하고 상관없는 가상 머신 위에서 돌 수 있도록 컴파일 빌드를 하고 그 가상 머신이 웹브라우저에 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위에서 C++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혹 해가지고 야 C++이 그냥 다 돌아? 그냥 다 돌지 않아요. 당연히 제한이 있고요. 이런 거는 왜 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픽 헤비 게임즈 같은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리니지라든지 이런 3D의 현란한 60Hz의 뭐 MMORPG 게임들을 네이티브 머신 위에서 돌리는 게 아니고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모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리눅스, 맥OS, 윈도우즈 사실상 뭐 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돌아가면 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웹 기술이고요. 하나 더 보면 인공지능이 이제 성공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의료 쪽에서는 거의 AI 도입이 실패다라고 이제 거의 그 확정 짓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수업 듣는 학생 중에 AI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맞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지만 만능적으로 쓰이진 않아요. 그리고 가장 성장을 잘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컴퓨터 비전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죠? 이제 결국은 사람 대신 응대해주는 ARS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확실히 찾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웹브라우저에서 표준으로 사용할 만한 음성 인식 기술도 모질라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화면이 아주 지루하게 생겼는데 나름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웹 기술입니다. 거꾸로 모질라 파운데이션이 만든 거를 파이어폭스에 열심히 넣고 있지만 모질라 파운데이션이 주도하지 않은 기술인 경우에는 순위가 좀 밀릴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나온 기술들, 심지어 구글도 이런 기술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구글 서비스를 만들고 싶을 때 우리는 당연히 구글 입장에서 본인의 브라우저가 있어야지 빠르게, 신속하게, 좋은 성능으로 원하는 시점에 제공할 수 있겠죠. 따라서 크롬 브라우저를 구글이 만들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새로운 웹 기술이 모질라 같은 데서 나타나거나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활용한 본인들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웹 기술의 성능을 개선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더 이상 이제 웹 브라우저의 목적이 HTML 파일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통상 MS 윈도우즈에서 MS 오피스를 돌리는데 익숙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 있는 구글 계정 혹은 구글 개인 계정을 사용하면 웹브라우저에서 오피스 프로그램과 같이 스프레드시트라든지 파워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웹브라우저 위에서 정말 MS 엑셀, MS 파워포인트, 기타 등등의 오피스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는 이제 사실상의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다 올리고 있고요. 앞쪽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이 이제 웹어셈블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비 필요했었던 대용량 게임을 돌리는 것도 어느 시점에는 가능해질지 몰라요. 결국은 웹브라우저에서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 그 웹브라우저가 성능이 버벅거리면
버벅거리면 결국은 웹 베이스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구글이죠, 구글. 따라서 신기술 자체를 도입하는 것도 이슈지만 도입된 신기술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Node.js라는 프로그램을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Node.js. 실제로 홈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de.js. JS는 자바스크립트예요. 결국은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한 자바스크립트인데 그냥 네이티브 운영체제 위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돌아가게 한 거죠. 일단은 파이썬이나 C++나 C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처럼 확장자 JSN 자바스크립트를 그냥 맥OS나 윈도우즈 위에서 돌리는 프로그램이에요. 통상 사용하는 게 이제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자바스크립트로 짤 때를 위해서 이 Node.js가 유명해졌지만 워낙 용도를 단순화한다면 그냥 네이티브 OS, 윈도우즈나 맥OS, 리눅스 위에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앱니다. 근데 자세히 쳐다보면 여기 이 정말 Node.js 홈페이지 깔끔하죠. 메인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Node.js는 크롬, 이 크롬이 그 크롬 브라우저의 크롬이에요. 결국은 크롬 브라우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힌트인데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 V8, 이거 오픈 소스거든요. 이걸로 빌드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다. 무슨 얘기냐면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읽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엔진을 심어놨고요. 그거를 사람들이 쳐다보고는 야, 이거 빼서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돌아가는 데만 한정 짓지 말고 요거를 빼가지고 운영체제 위에서 돌릴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 엔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저 V8 엔진을 빼내가지고 일단은 그냥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배포한 겁니다. 결국은 크롬 브라우저 안에 구글이 열심히 자바스크립트를 빨리 실행할 수 있게 만든 것을 결국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네이티브 OS에서 필요한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추가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크롬 브라우저를 구글이 만드는 두 번째 이유, 방금 보여줬죠. 자바스크립트 같은 기술을 도입하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 수업을 들으면서 파이썬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로 설명하는 데 쓰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파이썬은 다들 배웠고 필수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서버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 꼭 CC++이나 고랭 기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건 결국은 구글이 자바스크립트를 웹브라우저 위에서 활용해 가지고 뭐 MS 오피스에 상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능까지 구현을 하고 있는데 다 그러면 보는 것과 같이 자바스크립트를 옵티마이즈해서 저런 크롬 브라우저 안에 있는 구글이 옵티마이즈한 거의 성능은 어느 정도냐? 이거는 이제 그 speed up your Node.js with native add-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 중요하진 않고 보게 되면 자바스크립트가 파란색이고 C++이 빨간색인데 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차이가 커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겹치고 일부는 자바스크립트가 더 빠르기도 해요. Node.js는 뭐 분야별로 다른데 결국은 자바스크립트를 최적해서 실행하는 거고 그걸 구글이 짰고 얼마나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느냐면 결국은 모든 분야는 아닌데 C++하고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통상 그 서버 프로그래밍이나 이 콘솔 프로그램 쪽에서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스택이라는 단어를 이 수업에서 썼는데 원래 풀스택 프로그래머들은 저런 사람들이었죠. 그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서 웹 서비스를 하다가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안드로이드나 iOS 앱을 짤 수 있는 환경, 뭐 코르도바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휴대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짰었고
Node.js 같은 게 나오니까 또 자연스럽게 서버 프로그래밍도 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풀스택이라는 것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쪽을 모두 개발할 수 있는 통상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결국은 처음 나왔을 땐 성능이 안 좋았지만 구글이 계속 개선을 하고 그런 걸 크롬 브라우저에 집어넣음으로써 웹 브라우저 위에서의 자바스크립트 성능도 좋아졌고 또한 자바스크립트를 별도의 이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 위에서 돌리는 것도 이제 가능하게 만든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웹 서비스 기술을 새롭게 만든 것을 도입을 하는 것과 그것을 최적화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 우리의 수업하고는 다소 떨어져 있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 그러면 앞속에서 우리가 커널 레이어가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쌓는 것이 추세다라고 얘기했으니 통신 프로토콜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통신의 범주 안에 있는 그리고 웹 브라우저 크롬과 연계되어 있는 기술들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HTTP2, HTTP3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그 HTTP. 현재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네트워크 제 수업을 들었거나 누군가에 들었다면 버전이 주로 1.1을 배웠을 거고요. 2와 3는 최신판입니다. 3는 최근에 표준이 완료된 기술인데 HTTP2나 HTTP3도 이제 그 브라우저 안에 들어가고 혹은 별도의 라이브러리로 제공돼서 쓸 수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수업에서 챕터가 별도로 다뤄지니 설명을 안 할 거고, 자, 브라우저에 이런 행위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시간이 짧아지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구글이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건 구글이 만든 google.com이고요. 통상 웹 브라우저나 웹 서버에 도입되는 기술들을 설명하는 사이트인데 developers.google.com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와 있느냐면 페이지 스피드라고 부르는 모듈이에요. 크롬 브라우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듈이고요. 그 기능이 프리 리졸브 DNS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무엇이다? DNS 룩업 타임을 줄인 거예요. 어디서?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함으로써 미리 리졸브를 했다는 건데 우리가 짧지만 OSI 7 레이어를 굉장히 빨리 봤단 말이에요. OSI 7 레이어에서 저런 얘기를 했죠. 결국은 상위 계층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google.com이라고 치면 IP 어드레스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변환하는 서버가 DNS 서버다. 그런 서비스를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뭐 해요? 여러분들이 주소창에다가 google.com이라고 치고 엔터키를 누르면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지 않고 DNS 서버에게 물어보고 DNS 서버가 응답을 주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통신을 해야 되고 DNS 서버에게 정보를 요청해서 가져와야 돼요.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시간을. 따라서 통상 DNS에서 이런 식으로 룩업을 하면 뭐 짧게는 1ms, 심한 경우에는 요거보다 더 크게 시간이 걸리는데 미리 이 사람이 주소창에다가 타이핑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자주 접속하는 그 사이트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타이핑하고 있는 사이에 미리 DNS에서 룩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 of millisecond로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시간 같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중요한 큰 시간으로 늘어나요. 결국은 웹 브라우저에서는 이런 것들은 정말 구글이 미리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고민을 한 건데 이런 기술들도 들어가 있고 이게 다 일종의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통신 프로토콜인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예 두 번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방금 보여준 것이 이제 하나의 예고요. 여기 보게 되면 make the web faster
웹사이트 혹은 웹브라우저에서 웹 서비스를 빠르게 하는 기술들을 별도로 다루는 보는 것과 같은 사이트들도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위 계층 OSI 레이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통신의 커버리지 안에 이 영상 압축 내지는 이 사진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좀 낯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조금 커지기 시작을 했죠. 웹P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포맷, 그래서 이게 상응하는 게 여기 있는 것과 같이 JPEG 이런 거 그 정지 영상이죠. 정지 영상이 있고 웹M이라고 부르는 거는 M이 이제 P는 픽처고 M은 무빙. 그래서 보는 것처럼 오픈 웹 미디어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그 MP4, MPEG 동영상 압축 기술이에요. 동영상 압축 기술인데 구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정지 영상이나 아니면 동영상 압축 기술을 만들어서 오픈 소스화 해가지고 라이센스에 걸리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MPEG이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이제 경쟁력도 가지지만 결국은 웹 서비스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기술들에 쓰고 사용하는데 돈이 들면 안 되잖아요. 다 무료화하는 그런 것들을 해요. 자,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구글이 보는 것과 같이 통신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토콜을 크롬 브라우저 안에다 넣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HTTP 2.3를 포함해서 결국은 구글이 통신 기술이 필요할 때에 OSI 7 레이어나 이런 걸 보고 열심히 만들었겠지만 그거를 표준화 단체에 가서 표준화하고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가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인 크롬 브라우저 안에 본인이 필요한 통신 프로토콜, 통신 기술들을 집어 넣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오나요? 통신 얘기하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다가 통신 프로토콜을 넣는 것이 추세기도 한데 장점인 이유. 결국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구글의 서버에 접속을 하면 서로 알아요. 이거 크롬 브라우저인데? 이거 구글 사이트인데? 그러면 통신 프로토콜들이 이 안에 구글이 만들어서 구현을 해놨으니 뭘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뭐 표준 이런 거 때려치고 그냥 우리끼리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우리끼리 하자 라는 게 가능하죠. 결국은 크롬 브라우저가 가져야 되는 위상이 점점 바뀌는데 새로운 웹 기술을 가져오고 최적화함으로써 구글의 서비스를 쓰는데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신 프로토콜도 굳이 표준화 단체에 가거나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클라이언트도 내 거고 서버도 내 건데 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둘 다 내 건데 둘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뭘 표준화를 하고 뭘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지난번에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소켓을 사용을 해서 TCP를 선택할 수도 있고 UDP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IP 위에 바로 프로그래밍 짤 수도 있다 그랬죠? 로우 소켓. 따라서 크롬 브라우저는 IP 계층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TCP나 UDP가 아닌 제3의 것을 구글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크롬 브라우저 안에 집어넣고 4계층이죠. 구글의 서버에 집어넣으면 4계층이죠. 그럼 TCP, UDP 안 써도 크롬 브라우저하고 구글 서버 간에 구글만의 4계층을 씁니다. 이게 HTTP3예요, 사실은. 우리가 수업의 마지막에 HTTP3를 할 텐데 거기 퀵이라는 통신 프로토콜이 TCP를 대체합니다. 정확하게는 UDP 위에 돌아요. UDP 위에 구글이 만든 TCP 같은 게 올라가는 건데 결국은 이게 최초로 도입된 어플리케이션이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안에다가 TCP를 대체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었고 크롬 브라우저를 구글의 서버에 접속을 하면 다른 뭐 TCP, UDP가 아닌 본인이 만든 트랜스포트를 쓰게 하고 있어요. 결국은 크롬 브라우저가 안드로이드 위에 올라가고 iOS 위에 올라가고 수많은 데스크탑 위에 올라가면 결국은 구글의 사이트에 왔을 때에 다른 회사들의 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들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글이 굉장히 독점적이고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앞쪽에서 우리가 그 node.js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이 링크들을 타고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개해요. 하지만 브라우저로 멈추진 않죠.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고 학교에서 아마 선도, 뭐 정보화 선도 뭐 이런 학교였으면 크롬북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 크롬북이라는 것이 이제 노트북이에요.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면 수많은 회사들이 만든 이제 크롬북들이 나오죠. 노트북이에요. 통상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이죠. 싼 거는 이제 100불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삼성이 만들거나 하면 한 60만 원? 통상 한 2, 30만 원대의 제품들입니다. HP가 만든 것들도 있고 여럿 있죠. 샵에 가면 물건을 볼 수도 있어요. 이 크롬북은 말 그대로 크롬 브라우저에 크롬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 노트북은 부팅이 되고 나면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구글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크롬 OS라는 걸 쓰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크롬 OS가 뭔지 두 번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The Chromium 프로젝트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OS가 해야 될 거를 추가한 완벽한 OS예요. 그래서 보면 크롬 브라우저가 있죠. 그 밑에 조그마한 리눅스 커널을 달았어요. 따라서 이 노트북들은 부팅을 하게 되면 조그마한 리눅스가 동작을 하는데, 이 조그마한 리눅스는 오로지 크롬 브라우저를 동작시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얘가 살아나서 할 수 있는 건 딱 크롬 브라우저 위에서 하는 일만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그게 OS예요. OS고요. 따라서 앞쪽에 있었던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끌고 오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웹 서버인 구글 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 지네끼리 지지고 볶으면서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 우린 1970년도에 후회를 쓰지 않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애시당초 이제는 OS 안에 그런 것들을 탑재해서 아주 싼 노트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결국은 네이버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네이버가 왜 브라우저를 만드느냐? 구글이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앞쪽에서 우리가 본 거예요. 새로운 웹기술, 본인이 스스로 만든 웹기술, 본인에게 특화된 서비스, 본인들이 연구해서 한 통신 프로토콜들, 이런 것들을 네이버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웨일 브라우저가 있죠? 재밌는 건 웨일 브라우저는 통상 크롬의 후예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나무 위키이기 때문에 뭐 다 맞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만들고 오픈 소스를 열었어요. 그리고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들이 대부분 다 오픈 소스로 열었죠. 그래서 구글이 만든 상당한 기술들이 크롬 브라우저 안에 있는데, 그거를 네이버에서도 다 가져가서 씁니다.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자체 기술도 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네이버가 하고 싶은 거, TTS라든지 기타 등등, 대한민국은 또 액티브엑스가 중요하니 액티브엑스 호환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네이버가 나름 본인이 특화하고 싶은 것들인데, 오픈 소스들 나온 것들을 가져다가 웨일 브라우저를 또 만든 거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고가 논쟁이 붙었죠. 구글은 $100대의 크롬북도 있는데 이 네이버의 웨일북은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제한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LG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이제 가격이 60만 원. 어차피 이게 학교 보급용이 주로 목표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의 세금을 통해서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크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네이버의 웨일에서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의 웨일북은 보는 것과 같이 네이버 웨일 OS인 거죠. 결국은 이제 웨일 OS가 올라가고요. 이 웨일 OS는 크롬 브라우저의 크롬 OS 본 것처럼 웨일 브라우저 밑에 조그마한 리눅스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
파이어폭스의 커먼 보이스에 있어 상응하는 것이 사실은 구글의 클러버라고 부르는 AI가 있죠. 이 음성 인식하고 이런 거에 특화된 건데 또 이거를 이제 탑재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클러버 AI 기반의 이제 음성 인식, 그 다음에 TTS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기타 등등의 이제 서비스를 또 얹고 있죠. 결국은 브라우저가 대표적인 또 사례지만 결국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 안에 또 집어넣는 이유는 무엇이다? 내가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 그걸 내가 만들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굳이 운영체제 디펜던시를 가지지 말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동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 필요한 통신 프로토콜 1970년대에 만든 게 싫어요. 그러면 스스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크롬 브라우저 왜 구글이 만들었는지 찬찬히 잘 생각을 해보고요. 크롬 브라우저 안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들이 또 여러 들어가 있고 우리가 수업에서 하는 HTTP2나 HTTP3 이건 아예 구글이 드라이브를 했어요. HTTP2는 추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구글이 완전히 본인들이 만들어서 쓴 거를 들고 와가지고 표준화를 하자 그래서 거의 수정하지 않고 표준화가 됐고요. HTTP3도 구글이 먼저 자체적으로 만든 타일러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들을 오픈 소스로 다 열었어요. 그리고 서버 패치 소프트웨어 오픈하고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에 탑재하고 그래서 배포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계속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구글이 이런 행위들을 어플리케이션 안에다가 다 통신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구글은 크롬을 왜 만들까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이제 운영체제 안에 있는 소켓 프로그래밍을 쓰기보다 TCP, UDP를 쓰기보단 본인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구현을 하고 대부분 오픈소스화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체제에 리눅스 파운데이션, 애플 컴퓨터, 윈도우즈로부터 뭐라 그래야 되나 헤게모니라 그래야 되나요? 오너십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설명할 대부분의 것이 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고요. 첫 번째가 제로 메시지 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머리가 좀 우지끈 아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얘기를 했고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크롬 브라우저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로 메시지 큐라는 것은 TCP나 IP처럼 통신 커널, 운영체제 커널 안에 있지 않고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필요시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의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다 보니 좀 자유스러워요. TCP나 UDP는 반드시 IP 위에서 돌아가거나 했지만 얘는 앞서 얘기했죠? 소켓 1대1로 하는 거 너무 원시적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짠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통신을 많이 했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 수업의 주제지만 컴퓨터와 컴퓨터 간, 노드 간의 통신을 하기도 했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간, 한 대의 컴퓨터가 있고 거기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들 간, 혹은 서로 다른 컴퓨터에 있는 프로세스 간에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켓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프로세스보다 작은 개념인 스레드도 띄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짰던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로 메시지 큐는 이 모든 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왜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써왔어요. 제로 메시지 큐는 그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한 용도니까 다 커버하고요. TCP, IP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메모리를 통해서 스레드나 프로세스 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통신 파이프 기능을, 이 네임드 파이프는 나중에 운영체제 수업 D나 이런 데서 알게 될 텐데 결국은 운영체제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다양한 기법들, 다양한 사례의 다양한 기법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제공할 수 있게 만든 게 제로 메시지 큐입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코드를 보게 되면은 아 진짜 짧다. 소켓 때는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많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네? 이거를 이제 확 느끼게 될 겁니다. 어쨌든 뒤쪽에 가 가지고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야 되고요. 제로 메시지 큐는 여러분들이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제로 메시지 큐 홈페이지를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로 메시지 메인 사이트 홈페이지가 되고요. 제로 메시지 큐 홈페이지에 가면 보는 것과 같이 제로 메시지 큐 on open source universal messaging libr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화면의 3분의 2를 쓰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제로 메시지 큐에 대한 설명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일단 오픈소스예요. 그렇죠? 오픈소스고 라이브러리입니다. 분명히 라이브러리예요.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프로그램 짜면서 불러 쓰는 라이브러리고요. 무슨 기능의 라이브러리예요? 메시징이에요. 결국은 A에서 B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어떠한 목적에 맞춰서 사용한다? 앞쪽에서 얘기했잖아요. 프로세스 간, 스레드 간, 호스트 간, 메모리를 통해서, TCP를 통해서, IP를 통해서, UDP를 통해서, 혹은 1대1, 1대-N, M-대-N 더 나아가면 이 제로 메시지 큐가 굉장히 매력적인 건 한 명이 메시지를 전송하면 가입한 그룹이 받을 수 있는 멀티캐스트라고 부르거나 퍼블리시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을 이미 다 쉽게 짤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그게 유니버셜이에요. 따라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그것을 오픈소스화 한 겁니다. 제로 메시지 큐라고도 하고요. ZMQ라고도 하고요. 제로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는 0에다가 이렇게 거버린 이 제로 메시지 큐. 요 세 가지 타입으로 통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로 메시지 큐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로 메시지 큐 혹은 제로 MQ 혹은 0 MQ 혹은 ZMQ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분명히 뭐다? 네트워킹을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고 앞쪽에서 우리가 설명을 한 것처럼 다양한 기술들 혹은 용도인 인프로세스, 인터프로세스, TCP 그 다음에 소켓에서는 일일이 우리가 다 구현을 했었던 M-대-N 한 놈이 만들면 여러 망에 보내는 걸 이걸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end-to-end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로 메시지 큐의 메인에 설명이 돼 있고 보는 것과 같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GitHub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 하단부에는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특징이 총 6개가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앞쪽에서 이미 등장한 언어인 유니버셜인데 좀 다른 차원에서 유니버셜입니다. 여기에 유니버셜은 지원하는 랭귀지와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체제죠. 플랫폼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운영체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macOS, 리눅스, 윈도우즈, iOS,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되고요. 제로 메시지 큐가 재미있는 건 지원하는 랭귀지입니다. 제로 메시지 큐가 최초에 만들어지고 배포되고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C++ 짰어요. 너도 나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언어로 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제로 메시지 큐를 쓸 수 있는 언어들이에요.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할 파이썬이 있고요. 그 다음에 C 언어, C++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게임 컨텐츠 트랙이라고 그러면 좋아할 만한 언어인 C#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이나 이 수업에서 이제 흥미가 생긴 친구들이 결국 이제 서버 프로그램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지면 고랭귀지 관심이 좀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고학년인 경우에 아마 자바를 또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운 학생이 있을 건데 아직도 뭐 금융권 아니면 그 좀 보수적인 서버 프로그래밍에서는 자바를 나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크롬 브라우저를 만드는 이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참 대단한 언어로 성장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데 자바스크립트, 특별히 서버를 짜는데 주로 사용하는 Node.js에서도 제로 메시지 큐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 좋아하는 친구들 루비 있고요. 그 다음에 C++ 대신 또 많이 쓰이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러스트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더스로 돼 있는데 얘네들은 거의 안정화되어 있는 애들이고요. 보는 것과 같이 그 외에도 뭐 전통적인 언어 포트란, 파스칼, 줄리아, 랩뷰 이런 데서들도 지금 이 제로 메시지 큐를 써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제로 메시지를 쓰죠. 스위프트인 경우에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유니버셜 하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또 유니버셜 하다는 거고요. 앞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제로 메시지 큐의 목표는 무엇이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짜왔었던 통신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결국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트랜스포트 계층들 TCP, 뭐 UDP, 웹소켓 이런 것들 위해서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새로운 네트워킹 기술이 나오면 그거를 제로 메시지 큐 밑에다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뭐 OSI 7레이어, 막 소켓, 막 스레드 복잡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거는 1대1로 짤 수밖에 없는 소켓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1대 N이나 M/N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현재 제로 메시지 큐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그 1대1 통신 외에 많은 것들을 해놨으니 그게 이제 스마트 패턴입니다. Publish, Subscribe라는 건 예제에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뭘 했어요? 클라이언트 서버 1대1만 했죠? 근데 여기도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네요. 근데 제로 메시지 큐의 클라이언트 서버는 되게 재밌는 게 1대1 당연히 되고요. 1대 N도 별도의 코드 작업 안 해도 그냥 돼요. 리퀘스트 리스폰스라고 부르는데 심지어 우리는 동기화, 비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또 챕터가 복잡해지고 머리 아프면서 했었죠. 기본적으로 비동기화는 기능을 또 넣어놨어요. 따라서 우리는 앞쪽에서 소켓에서 1대1로 한 거 가지고 1대 N 만들고 M/N 만들고 동기를 비동기로 바꾸는 4단계를 거쳤으나 제로 메시지 큐는 워낙 그렇게 해온 거를 알기 때문에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미리 다 불러쓰기만 하면 돼요. 심지어 Publish Subscriber라는 것은 서버에서 내가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 혹은 여러분들 채팅방에 들어가 있을 때 누군가 글자를 보내면 다른 사람들이 봤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소켓 프로그래밍의 마지막으로 엔드엔드 채팅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Publish Subscriber 기능을 쓰면 내가 정보를 받을 곳에다가 Subscribe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Subscribe 당한 애가 본인의 정보를 Publish 하고요. 그럼 다른 애들이 다 갑니다. 채팅방에서 한 놈이 타이핑하면 다른 애들이 다 받는 그런 구조예요. 혹은 우리가 그 통상 그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알람 뜨죠. 그런 거예요. 내가 알람 받고 싶은 거에 subscribe 하면 알람이 떴을 때 subscribe 인 하는 애들이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push pull 거꾸로 내가 정보를 보낼 게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정보를 보내고요. 풀이란 무엇이냐? 상대방이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으면 그리고 읽을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읽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에서 통신 프로그램은 어떻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읽지 않는다. 큐에다가 쌓아놨다가 필요하면 내가 그걸 끄집어가는 구조다. 이게 풀하는 아키텍처니까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고 심지어 소켓 프로그래밍에서는 에러 처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소켓 프로그래밍은 또 순서가 있었어요. 리슨하고 있는 애한테 커넥트를 하고 주고받은 다음에 끊고 나가죠. 왜 그랬어요? 통신을 할 때에 TCP를 가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쟤하고 TCP 연결 요청을 해요. 그 다음에 끊기 전에 서비스가 가능한 건 중간 단계죠. 근데 뒤에서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제로 메시지 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보낼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트랜스포트 계층이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보내요. 그러면 트랜스포트 계층이 연결이 되면 그때 보낼 거예요. 제로 메시지 큐가 알아서. 즉 상대방하고 커넥션 중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보내도 되고요. 제로 메시지 큐가 커넥션이 열렸을 때, 연결되었을 때 그때 보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내려오면 본인의 버퍼에다 계속 쌓아놨다가 나중에 보내는 이런 역할도 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하이스피드인데, 우리가 결국은 소켓은 우리가 동기식 메커니즘인 소켓을 운영체제 스레드 등을 사용을 해서 비동기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S 수업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일부 들은 건데, 제트로 메시지 큐는 미리 다 넣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동기식으로 쓰는 걸.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미리 다 비동기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비동기적으로 풀드플렉스로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고요. 말로 얘기하니 굉장히 큰 소프트웨어 같지만 사실은 그게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불어서 좋은 거, 결국은 우리가 파이썬도 그렇지만 특정 기술이 나오면 요즘은 이렇게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도큐멘트들이 다 쌓이죠. 그리고 커뮤니티 메뉴도 있는데 결국은 오픈소스고 앞쪽에서 얘기한 수많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두 다 활용을 하는 아주 훌륭한 커뮤니티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여기 이제 더 가이드라고 이제 메뉴가 돼 있잖아요. 더 가이드를 가면 사실상 책이에요. 책이고 출간도 돼 있어요. 오라일리 미디어에서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업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오라일리 미디어 경희대는 가입됐으니까 거기서 책 읽을 수 있다. 거기 가면 이 책이 있어요. 제로 메시지 큐 가이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브라우저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책이에요. 베이직 챕터 이렇게 있고요. 보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 서버인데 리퀘스트 받으면 리스폰스 보내는 이런 것들이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있고, 언어별 예제가 있어요. 언어별 예제. 자, 우리 잠깐 한번 그러면 볼까요? 쭉 내려가서 이게 퍼블리시 리퀘스트 리스폰스 한번 봅시다. 전형적인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거는 파이썬 제로 메시지 큐의 리퀘스트 리스폰스 패턴이고요. 이 예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hello라는 글자를 보내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world라는 글자를 보내는 예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보고 싶으면 언어를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파이썬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우리가 보러 가볼까요? 이게 파이썬으로 짠 서버입니다. 파이썬으로 짠 서버예요. 몇 줄 안 되죠? 몇 줄 안 돼요. 그리고 쭉 내려가가지고 C 언어로 또 C++ C 언어로 짠 소스 코드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C 언어를 누르고 이걸 열면 이게 C 언어 코드예요. 소켓 프로그래밍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짤 때에 상당히 길었는데 훨씬 짧아요. 복잡한 이론을, 어쩌면 복잡한 이론을 교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론을 극복하고 나면 짜는 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C++로 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다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있고, 심지어 지금 쭉 내려가면 소켓 프로그래밍의 N-M에서 한 사람이 타이핑한 걸 여러 명에게 보내는 예제를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 비슷해요. 퍼블리셔 한 명이 본인의 정보를 뿌리면 서브스크라이브한 애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소스 코드를 우리가
파이썬으로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웨더 업데이트 하는 건데 되게 짧죠. 보는 것과 같이 제로 메시지 큐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그리고 TCP/IP 때 나타났던 바인드 같은 애들 이렇게 있고요. 통신 프로그램 짤 때 흔하게 했었던 무한 루프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끝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샌드 하면 뿌립니다. 몇 개가 본인한테 서브스크라이브 했든 상관없어요. 그냥 저렇게 한줄 하면 본인한테 서브스크라이브 한 애들한테 전부 뿌려요. 그래서 CC 뿔뿔에서는 소켓에서는 결국 1대1로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걸 다 우리가 짜서 올렸지만 제로 메시지 큐를 쓰면 보는 것과 같이 그런 기능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때 이제 publish라는 기능을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쉬워집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C 언어로 한다 그러면 조금 길어지기는 했죠. 왜냐하면 C 언어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다 그 변수들을 만들고 하는 작업이 있으니까. 하지만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N 대 M의 소스 코드 혹은 사실 TCP 소켓 프로그래밍 C 뿔뿔 예제 봤을 때 되게 길었잖아요. 그마저도 1대1도. 그것들이 되게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로 메시지 큐는 대부분 다 만들어 놨다 라는 거고, 또 하나의 장점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무엇이다? 커뮤니티에 이어서 이 다이드인데 총 저런 그림이 60개 정도가 있다 라는 거고요. 60개의 그림들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각각의 케이스들이에요. 이런 류의 통신 프로그램을 짠다면, 따라서 여러분들은 본인이 짜고 싶은 프로그램이 만약에 있다. 그것이 가장 간단한 정말 리퀘스트 리스폰스, 소켓 프로그래밍의 정말 1대1에 대한 이런 거다. 그러면 이런 형태를 취하면 되고요. 아니면 한 놈이 만들어서 여러 놈에게 뿌리는 거다. 그러면 이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 모델을 쓰면 되고요. 아직도 이게 베이직 챕터예요. 뒤쪽에 가면 훨씬 많아요. 혹은 보는 것과 같이 뭐 벤틸레이터가 있어서 내가 일을 나눴어요. 따라서 하나의 일이 발생을 한 거를 쪼개서 세 놈에게 분석하라.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인 경우에 가장 도움이 받을 만한 거죠. 분석하라 라고 해가지고 한 후 다시 이 결과를 모아서 한 곳에서 취합하는, 일을 푸시해서 워커들한테 풀하도록 한 후 워커가 만들어낸 결과를 다시 푸시해서 싱크에 모아서 빼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 여기 또 상상력을 추가하면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을 들은 친구들 혹은 도커를 아는 친구들이라면 보는 것과 같이 리퀘스트가 와서 그것을 받은 애가 통상 디스패처 혹은 로드 밸런서라고 얘기를 하죠. 걔가 뒤에 있는 도커화 되어 있는 애들에게 일을 준 후 결과를 다시 한 곳에서 모아서 데이터 그 결과 파일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이런 파이프라인 작업이라고 하죠. 통상 디바이드 앤 컨커, 일을 쪼개 가지고 여러 명이 하는 거고, 뭐 이제는 뭐 진부하지만 이제 뭐 맵 리듀스 뭐 이런 류의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 기법들이에요. 좀 더 내려가면 이런 것들도 여기에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피겨 퍼 파이프라이닝이죠. 패러럴 태스크 하는 거 방금 전에 봤었던 거 파이스턴으로 하면 벤틸레이터 일 주는 애예요. 쭉 해서 이렇게 뭐 많지 않죠? 주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제외하면 10줄 남짓입니다. 10줄 남짓이고, 이거를 C로 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림 하나만 더 보면 보는 것과 같이 이번에는 세 놈이 데이터를 보내고 이거를 한 곳에서 취합하는, 앞쪽하고 되게 비슷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각각의 예제로 다 있으니 보는 것과 같이 약 60개의 예제가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28개의 언어로 약 750개의 소스 코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